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하경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먼저 노동자의 민생법안, 노동자들이 그토록 목매고 기다리는 법안,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까지 애써주신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이하 한노위원님들, 법안을 고민하며 하나라도 진전된 안을 내기 위해서 대표 발의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집을 짓는 막노동을 하는 건설 노동자의 딸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를 따라 같이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어쨌든 잘 키워보겠다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노동자의 딸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갔고 대학 4년 축제 때 초청 강연회를 듣다가 강사님의 말씀에 한없이 부끄러워서 노동자로 살았고 지금도 그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강사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셨냐면, 여대생 너희들은 가방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고르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고르십니까? 가격, 생각하지 못한 거네요.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고르십니까? 저는 어떤 가방이 더 예쁜가? 디자인을 보고 고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 너희들이 어떤 가방이 더 이쁜지 디자인을 보고 고를 때 너희와 똑같은 나이에 있는 여공들은 그 가방을 만들면서 손가락이 재봉틀에 찢겨 나간다. 너희들은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이 23살, 대학 4년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수고로움에 있음을, 그 노동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마산 수출 자유지역 카 오디오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 시기는 98년 IMF 이후 비정규직이 막 양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카 오디오를 만드는 외자기업이었습니다. 컨베어 벨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규직, 한 사람은 비정규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급날이 지나고 정규직 친구가 우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는 겁니다. 왜 돌리냐고 알아봤더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보너스 받아서 미안해서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배 차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친구들은 미안한 마음에 떡을 돌렸습니다. 그 회사에는 보너스가 750%였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월급만큼, 그리고 명절 2번에 100%, 김장 보너스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세상에 무슨 이런 제도가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2배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근로계약을 쓴다는 것이 상상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생활이냐고 하면 매월 말일에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우리 라인의 물량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 라인에 물량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돌면 그때부터 잘리면 어쩌지 걱정하고 불안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60번의 계약을 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저도 잘렸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의사표현을 해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잘릴 것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했고 악 한번 소리 내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길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큰 용기를 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목숨줄을 내놓을 결심까지 해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3조에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그것은 법전에 있는 이야기일 뿐 우리 사회의 대다수 87%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자신의 근로 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2,500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자기 가족 중에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없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이상인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니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최저임금 겨우 받아가며 죽을 둥 살 둥이라며 하루하루 전쟁터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년 전이라 원청 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이 그대로 드러나기라도 했죠. 지금은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래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도 모를, 또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2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이 법 통과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통과되면 어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의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시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하의료원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새 건물입니다. 이 새 건물에 걸레를 빠는 개수대, 바닥 배수구가 시공되지 않아 걸레를 빤 오수를 힘겹게 들어올려서 버리고 있습니다. 걸레 짜는 기계에 오수까지 합치면 남성들이 들어올리기에는 무겁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반복되는 작업에 모두가 어깨, 발목, 허리, 팔목이 빠지는 고통을 호소하지만 원하청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닥 배수구 공사의 책임은 원청입니까? 하청입니까?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원청에 이야기하면 하청에 이야기하라. 하청에 이야기하면 원청이 해줄 문제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구성원들을 위해서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물론 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콜센터 33살의 청년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조카나 여동생, 딸로 생각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청의 모든 민원 전화를 받아 응대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33살 청년입니다. 저의 월급은 2023년 기준 206만 원, 세후 184만 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으로 부모님 2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굵직한 가족 공동부담 생활비는 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전세이자,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벌써 월급의 반 이상이 주거비용으로 나가다 보니 적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실질적인 주소득원을 담당하고 있기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정말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조차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 점심값 평균이 12,000원 이상입니다. 점심을 나가서 사 먹고 싶어도 결국은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아니면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야만 제 식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다음 달의 생활비가 걱정이고 친구들과 맛집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매년 공개 입찰로 회사가 결정됩니다. 매년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며 임금은 딱 최저임금에 맞춰 비정규직입니다. 한 번은 회사가 바뀌고 나서 있던 식대비를 일방적으로 없애 월급이 깎이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교섭을 했으나 회사는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이야기했으나 국세청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아 원청인 국세청에서 바로 식대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근무 환경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입니까? 세 번째는 백화점, 면세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은 샤넬, 시세도 이런 데서 입점한 업체에 근무하시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여동생이나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주말에 쉴 수 있는 백화점 노동자는 없지요. 아무리 쉬어봤자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는 주말에 집에 혼자 아이를 두고 나오면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아이와 깍지 낀 손을 보면서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니까요. 주말이면 백화점은 연장 영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아이 걱정에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겨 집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일요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10시. 어쩌면 아이는 먼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화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는 고객 불만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고객의 말을 끊지 마세요. 고객이 느낀 불편함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객이 오해할 만한 표정인지를 스스로 검열하게 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주는 우리가 샤넬, 시세도, 로레알의 노동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시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장실을 쓰지 말라,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라 합니다. 당장 7월 16일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화장실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면세점은 우리의 노동시간도 간장하고 연장 영업 공지는 수시로 카톡으로 내려옵니다. 고객 앞에서 무조건 내내 부당한 갑질에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매뉴얼이 배포됩니다. 휴게실이 없어서 화물차가 다니는 복도에 이불을 깔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 제대로 된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갑질 고객 앞에 눈치만 보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조금이라도 조정하자고, 최소한 근무 환경,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백화점, 면세점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이런 요구를 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 LG 케어 솔루션입니다. LG에서 생산하는 렌탈 가전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 업무를 하는 매니저들이시고요.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며 렌탈 가전을 유지 관리하지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급도, 식대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도 못 받고 오로지 점검수수료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점검수수료는 한 건당 평균 1만 원,
한 달에 평균 180회 점검하면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유류비, 차량,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식대 등등을 빼면 우리 임금은 최저임금의 절반쯤 수준입니다. 물가가 임금 상승폭보다 더 오르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1년 평균 4분의 1 정도 그만둡니다. 그러나 회사는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봅니다. 왜냐? 새로 들어오는 매니저 본인의 집과 친인척을 동원해 렌탈을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도저히 살 수 없어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2년 동안 시간을 끌다 겨우 2020년 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사상 최대를 갱신하지만 자회사인 LG케어솔루션은 늘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립니다. 저희는 LG전자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LG전자는 자회사 뒤에 꼭꼭 숨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사장은 누구입니까? 쿠팡 노동자 가로사로 돌아가신 정슬기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하셨던 이게 이제 많이 언론에 나왔던 카톡 내용입니다. 여기에 쿠팡 CLS가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카톡 내용입니다. 슬기님 언제쯤 마무리 되실까요? 가실 분은 슬기님밖에 없네요. 1시간은 너무 기네요. 40분에 끊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슬기님 빠르네요. 후딱 마무리하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슬기님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네요. 하고 갈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시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요게 이제 많이 보셨던 카톡 내용입니다. 네. 이 고 정슬기님의 아버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기신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고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운 못난 아비입니다. 저의 아들은 쿠팡 로켓 배송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주검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더 큰 아픔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의 아들은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부당한 계약서, 불공정한 근로 시스템,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행포가 저의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막지 못하고 용인하는 이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던 아들의 호소, 자신을 개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아들은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었는데 사용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족들을 절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는 저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근로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도 폭염 속에 개처럼 뛰다가 쿠팡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노예같이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대로 못 살겠다 싶어서 노동조합을 겨우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고 하는데 쿠팡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 쿠팡 배송 노동자의 사용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몇 해 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택배 노동자들이 장기간 파업을 하고 난 뒤에야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근무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CJ 대한통운도 교섭의 당사자라는 법적 판결을 받은 뒤에야 겨우 교섭에 나왔고 그 교섭마저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나도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가로사,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누구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께서 제가 필리버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직접 많은 이야기들을 알리고 싶어서 저에게 제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를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정성 들여서 쓰셔서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사장이 누구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K조선의 신화는 하청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목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홍길동도 뒤로 자빠질 하청 노동자의 서름. 대한민국은 비정규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5,100여만 국민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1,200만 명이 넘어섰고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한 2,500만 명이 넘을 것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무시와 차별을 당해야 했던 홍길동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름과 고통은 심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한마디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2년 전 대우조선 해양, 현재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일어난 하청 노동자의 특별하지만 일반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조선소는 비정규직 노동 현실의 끝판왕입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철장 속에서의 절규는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거제도를 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극단적이고 가격하게 보였던 1세제곱미터 철장 속에서 30일, 20m 위에서의 농성은 그 노동자의 행위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려고 했는지가 국민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은 불법 파업이니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지만 파업과 점거의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조선소의 저임금 문제나 고용구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열악한 조선소를 폭로했던 노동자들에게 470억 손해배상과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4년 6월의 구형을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조법 개정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한 주 사이에 2번이나 하나오션 조선소에 방문하였고 정부를 믿어달라,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타결 2년이 지난 지금 하나오션을 포함한 빅3 조선소의 모습은 어떨까요? 2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았습니다. 빅3 조선소 모두 2024년 1분기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고 있으며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체납, 업체 폐업은 쳇바퀴처럼 돌고 있고 중대재해는 더욱 늘어나 2024년 6개월 동안 9건의 사고로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숙련 노동자는 조선소를 완전히 떠났고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 사회업체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 고용만이 남았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조선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계 제1의 배를 짓는다고 하는 K조선소가 왜 현대판 노예로 돌연변이한 괴물이 되어서 가는 것인지 K조선소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K조선의 현실을 보고서도 헌법상 제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죄를 유명무실화 했으며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 초래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법 2, 3조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이 되면서 30도씨 이상의 기온으로 올라갑니다. 기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철판 온도는 60에서 80도를 넘고 용접사는 용접 재킷을 입고 용접 온도 1000도씨가 넘어가는 곳에서 일합니다. 도장공 노동자들은 피스복을 입고 일하는데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땀이 소나기처럼 내립니다. 여름에 조선소 노동자들은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 조선소 28도씨 이상이면 점심시간 30분 연장, 31.5도씨가 넘으면 1시간 연장해서 쉬게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은 쓰러져서 119 차량에 실려 나가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생지옥 중에 생지옥인 불구덩이에서 일합니다. 오늘도 오전 11시쯤이 되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온도계를 봅니다. 오늘 얼마라도 쉴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법집행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조선소에서는 같은 작업복, 작업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만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내 사회, 하청업체, 물량팀, 돌관 등으로 증층화되어 있습니다. 돌관은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다름에 해내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청업체의 경우에도 월급제, 시급제, 일당제 등 근로계약에도 1개월, 3개월, 1년, 상용공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물량을 주고 끝내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물량팀, 급한 물량이나 작업 인원이 부족하면 웃돈을 얹어서 단기간 일하는 돌관팀도 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 조선소에는 도장, 발판, 용접, 치부, 보온 등 100여 개의 사내 합청업체가 있는데 발판, 용접, 치부, 보온 등 적게는 60%, 많게는 80% 이상 물량팀으로 생산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구조를 중층화하는 이유는 생산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임금과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다단계 고용구조를 줄여야 하는데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니 오히려 이를 확대하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선소에는 반 혹은 팀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같은 반 아웃소싱과 본공을 섞어서 운영하고 같은 작업을 하면서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가 하면 노동자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장공 노동자는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단기 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저질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물량팀, 돌관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임금을 조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4대 보험 적용을 하지 않거나 퇴직금, 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물량을 작업하는데 시간과 노동자가 투입된다고 합시다. 그 물량을 8시간 10명을 투입해야 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을 4, 5시간 5명으로 한다고 할 때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런데도 5명이 10명의 일을 해내어 약간의 임금을 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노동자의 건강권은 얼마나 침해당하겠습니까? 이런 노예제도는 강제 무급 휴업,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장 증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노동자입니다, 여전히. 예, 저는 하나오션 탑재업체 치사부로 일하는 46세 노동자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한 지 16년 되었고 배우자와 대학생인 아들을 포함해서 3인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22년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51일 파업에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파업 투쟁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하청 노동자의 차별과 저임금 현실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는 했지만 파업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임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년 50일 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제 시급은 1,270원에서 1,620원으로 고작 350원 올랐을 뿐입니다. 한 달이면 84,000원, 1년이면 100만 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물론 잔업, 특근을 많이 했으면 연간 임금 인상 총액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파업이 끝나고 나서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이니 뭐니 하면서 원청은 기성금을 올려주고 하청업체는 그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상생협약이 뭔지 거의 모릅니다. 상생협약을 했건 말건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제 시급은 1,620원에서 11,270원으로 고작 650원 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에도 11,270원에서 11,730원으로 역시 460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시급 11,720원이라고 해봐야 잔업특근을 안 하면 월급은 270만 원입니다. 노동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잔업특근을 했을 경우 월급은 358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 보험 약 40만 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23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앞달인 2024년 6월에는 그래도 잔업특근을 30시간 정도 해서 월급이 실수령액으로 270만 원 정도 됐네요. 이렇게 저임금이다 보니까 또 조선소업이 호황이고 하나오션은 수백억 흑자를 내도 하청 노동자 임금은 1년에 고작 몇백 원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아예 조선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을 그만두고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다단계 하청 물량팀 직시급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본공 그만두고 삼성중공업 물량팀으로 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물량팀은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진짜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같은 저임금이라도 저는 배우자가 단시간 노동자로 맞벌이를 하고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나가지만 그 형님은 매달 살림살이가 100만 원 넘게 빵꾸가 나고 있다고 하니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용직 본공이 떠난 자리는 그리고 조선업 호황을 맞아 더 많이 필요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받는 이주 노동자나 다단계 물량팀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도 본공을 쓰고 싶지만 본공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도 전체 인원 중 상용직 본공이 70% 이상 되어야 생산에 차질이 없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용직 본공은 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그만두고 그 자리를 이주 노동자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6살인데 우리 업체 상용직 본공 중에서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상용직 본공이 계속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조선소를 기피하고 10년에서 15년 뒤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숙련된 상용직 본공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과연 한국 조선업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나 원청 경영진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면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1년에는 시급이 1,270원이고 22년에는 1,620원, 그리고 23년에는 11,270원, 24년에는 11,730원, 월급여는 24년 현재 2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내용은 우리 하청 노동자의 현실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하청 업체들의 고통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기업의 가치와 실적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나오션의 자산 가치는 인수 당시 15조 원에서 2024년 1분기 14조 8,944억 원으로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시가총액도 2022년 2조 원대에서 2024년 5월 9조 5,430억 원으로 7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2023년 1,853%에서 2024년 1분기 241%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하나오션 영업이익은 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은 2024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원청 하나오션은 조선업 초호황의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 직접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은 오히려 하나오션 경영 이후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지난 2월 15일 약 5억 원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이후 6월 15일에는 그 규모가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금 체불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다수 하청업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음 달 작업에 대한 기성금을 미리 당겨받는 형태로 하나오션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으면 당장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은 드러난 규모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나오션 20개 하청업체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하청업체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자료에 따르면 20개 하청업체 중 2024년 수천만 원이라도 흑자를 낸 업체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하청업체가 적게는 1억에서 2억 원, 많게는 10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오션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갓 1년이 넘은 임시하청업체 등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10수년 동안 운영해온 오래된 하청업체 등 가릴 것 없이 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폐업으로 인한 임금 체불과 4대 보험료 체납 그리고 실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오션의 곳간에는 금융보화가 가득 차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는 임금조차 체불되고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하나오션 경영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선업 인력난에 이주 노동자와 물량팀 고용 확대로 대응한 결과 심각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하청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를 투입해 생산활동을 하고 받는 기성금은 노동자 임금의 유일한 자금원이자 하청업체의 목숨줄입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 기성금 결정의 세 가지 요소인 단가, 시수,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하나오션의 기성금 단가는 2024년에도 고작 3%에서 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성금 단가가 그렇게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의 대표 기구인 협력사협의회에서 아무리 시간을 들여 자료를 만들고 원가 계산을 해 기성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하나오션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한편 기성금 단가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작업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인 시수를 줄이면 기성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수 역시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수를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박 저가 수주의 결과로 애초에 정해진 시수로는 하청업체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나 수정 작업에 따른 추가 시수를 인정해주고 하청업체는 추가 시수를 인정받아야 그나마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는 역시 원청 마음입니다. 지난 5월 15일 하나오션 모든 후행 도장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의 원인은 하나오션이 그동안 인정해 주었던 추가 시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의 공정률을 계산하는 능률은 하청업체 기성금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입니다. 조선업은 형식상 도급 계약이기는 하지만 도급의 완성이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달의 공정률 계산에 따라 기성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한 달 동안 투입한 노동자 총원의 시수가 1만 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인정하는 공정률에 따른 작업 시수가 6,000시간이라면 능률은 60%가 되고 하청업체는 6,000시간만큼의 기성금만 받게 되는 식입니다. 결국 원청이 공정률을 얼마나 인정해 주냐에 따라서 실제 작업 투입 인원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기성금이 결정됩니다. 종합하면 조선소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란 하청업체 기성금을 결정하는 요소인 단가, 시수,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청 노동자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마음대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우조선 시절 계속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8억 원, 2020년 153억 등 두 차례나 가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하나오션이 경영을 하면 대우조선 해양 시절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뀐 지금도 불공정 거래 관행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청업체들은 세금과 4대 보험료는 고사하고 하청 노동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기성금을 하나가 결정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선업 호황기 인력난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하나오션 하청업체는 현재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현장 증언에서 말했듯이 정부와 하나오션은 조선업 초호황에 따른 인력난을 상용직 봉공 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노동자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숙련도 떨어지는 이주 노동자 고용을 다급하고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 인원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량팀 노동자의 증가, 다시 말하면 단기 임시 고용 노동자의 증가 역시 10년에서 20년 오래 일해온 상용직 봉공 노동자와 비교할 때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발주한 컨테이너선 7척이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얼마 전 언론 보도와 같이
하나오션에서는 지금 심각한 공정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납기 지연의 원인이 인력난에 있다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인력난이 아니라 인력난을 상용직 봉공 임금 인상이 아닌 이주 노동자 고용 확대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고용 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선박 생산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진수입니다. 진수는 도크에서 탑재 공정을 마친 선박을 물에 띄우고 암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야 도크에서 다시 블록을 탑재해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수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선박 생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심각한 공정차질로 지금 하나오션은 어거지 진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선박 생산 공정의 70% 이상을 마치고 나서야 진수를 해야 하는데 공정차질이 심각하다 보니 공정의 50%도 안 된 배를 껍데기만 만들어 진수하고 나머지 공정은 암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오션 암벽마다 선박이 이중으로 접안이 되어 있고 도크에서 공정을 마쳐야 하는 탑재업체와 후행 도장업체는 도크가 아닌 암벽에 노동자를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정차질은 결국은 비용 증가로 기결됩니다. 그런데 원청 하나오션은 공정차질에 따른 비용을 원청이 책임지지 않고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어려운 상황에 하청업체들이 공정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더욱 어려워졌고, 그것이 하청업체 임금 체불과 업체 폐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이 도크에서 작업을 담당하는 탑재업체와 도장업체에 집중된 것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2년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51일 파업 투쟁을 했을 때 공권력 투입을 협박하며 파업을 막아섰던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평화롭게 끝내면 하청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이후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조선업, 상생업 협의체를 통해 화려한 말잔치로 생색내기에 바빴을 뿐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업 초호황의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하청 노동자는 임금 체불 당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이제 물량팀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조선소에. 내용이 우리의 현대판 노예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탑재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15년 동안 일해온 60세 하청 노동자입니다. 저는 그동안은 계속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에 일하던 하청업체를 퇴사하고 삼성중공업 탑재 하청업체 소속 물량팀으로 옮겼습니다. 물량팀 일은 조선소 일한 지 15년 만에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량팀으로 옮긴 첫 번째 이유는 고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년 뒤 2024년 5월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조선소 인력난이 심해서 정년이 지나도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안 해줄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계 문제입니다. 2023년에 저의 시급이 11,000원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잔업 특근을 덜 시켰습니다. 이처럼 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안 되는 노동시간으로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맞벌이를 했었는데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저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자 당장 제 월급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물량팀은 전체 인원이 7명인 작은 규모였는데 퇴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직시급 28,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4대 보험도 가입
지급하지 않았다가 2달 뒤에 제가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해서 가입이 되었는데 4대 보험료는 노동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 모두 제가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물량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개인사업자처럼 임금 총액의 3.3%를 공제했습니다. 직시급이다 보니 주차, 연차, 유급 휴일 같은 건 없고 잔업을 하든 휴일에 일을 하든 임금이 가산되는 것 없이 무조건 일한 시간 곱하기 직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진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날도 무급이었습니다. 같은 용접 작업이라도 물량팀의 노동 강도와 작업량은 하청업체 상용지 본공일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월급 실수령액이 500에서 550만 원으로 상용직 본공일 때보다 2배 정도 많으니 그것만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원청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되었고, 그러자 하청업체는 물량팀장에게 줄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하청업체 물량팀에서는 2023년 말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제가 일하는 물량팀도 2024년 2월부터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온전히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하는 물량팀은 인원이 적어서 하청업체가 기성금을 제때 안 주더라도 물량팀장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은 다 지급했습니다. 다만 본래 월급 날인 15일이었다가 하루 이틀씩 뒤로 미뤄져서 20일이 되었는데 20일에도 월급을 못 받고 3, 4일 뒤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가 계속 물량팀 기성금을 제대로 안 주는 일이 반복되자 물량팀장은 저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한도 없이 다시 부를 때까지 쉬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급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에는 비록 2, 3일 쉬고 다시 출근을 했지만 쉬는 동안 스트레스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한 없이 무급으로 쉬는 일은 그 뒤로 한 번 더 반복됐습니다. 물량팀도 계속 어려우니까 시급을 깎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시급 28,000원이었는데 몇 달 뒤 1,000원을 깎았습니다. 그건 받아들였는데 2024년 5월에 삼성중공업 전체적으로 기성금이 삭감됐다며 다시 직시급 3,000원을 깎자고 했습니다. 직시급 3,000원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물량팀을 그만두고 2024년 5월부터 다행히 하나오션 탑재업체 물량팀에 자리가 나서 지금은 하나오션 물량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물량팀 역시 조건은 비슷합니다. 지금 일하는 물량팀은 인원이 15명 정도인데 직시급 28,000원에 역시 4대 보험료는 전액 노동자 부담이고 세금은 마찬가지로 임금 총액의 3.3%를 공제합니다. 비가 오나 진수를 할 때 무급 대마치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 점심시간이 30분 또는 1시간 연장됩니다. 어떤 물량팀은 그 시간도 무급 처리한다는데 제가 일하는 물량팀은 점심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합니다. 15년 동안 상용직 본공으로만 일하다가 1년 정도 물량팀으로 일해보니 만약 다시 상용직 본공으로 취업할 수 있다면 물량팀보다는 본공으로 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월급 실수령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면 물량팀에서 본공으로 다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물량팀은 그만큼 노동 강도가 훨씬 빡세고 또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용직 본공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고 상여금도 최소 300% 생긴다며 물량팀보다 상용직 본공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미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법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으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일을 그만둘 때까지 아마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물량팀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하나오션에 다니고 계시는 노동자들 중에 블랙리스트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 한 분은
조선소 도장업체에 파워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노동자인데요. 파워 일을 한 지는 30년이 됐고 올해 6월에 만 60세가 돼서 하청업체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청업체에 다시 첫 출근을 하셨는데요. 첫 출근을 하자마자 업체 대표가 자신을 불러서 면담을 하자고 했고 그 업체 대표는 조합원인 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임시 하청업체는 조합원이 있으면 하나오션 원청이 폐업을 시킨다고 하였고 이는 원청과 도급 계약을 할 때부터 이야기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했고 대표 면담 후에 그 배정받은 반장을 만났는데 반장 역시 조합원이 있으면 우리 회사를 원청이 바로 폐업시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퇴사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하나오션에 의해서 해고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 말고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하나오션 또는 삼성중공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예 취업 자체를 못하게 막는 블랙리스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정성스럽게 저한테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길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오션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와 사내협력사 20개 업체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처음에는 업체별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결렬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쟁의권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하청지회가 쟁의를 시작하면 그 제사 사내협력사 협의회에서 직종별 교섭 대표를 선출하고 하청지회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업체별 직종별 교섭을 10차례 진행하는 동안 업체별 직종 대표별 사용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원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측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22년과 23년은 원청에서 몇 가지 결정을 하고 사내협력사 협의회를 통해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면 그때서야 교섭과 합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나마 이런 행태의 교섭은 빅3 조선사 중 유일하게 하나오션만 진행되고 있으니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청지회는 아무런 교섭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내협력사와 교섭이 아니라 하나오션 원청이 교섭을 나서라고 해마다 주장하고 교섭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일관되게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0일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청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의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동년 7월 2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라면 교섭 의무가 있다라는 지배력서를 인정을 했으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한 교섭 요구안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하청지회는 동년 8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12월 30일 대우조선해양의 단체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은 23년 2월 17일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하청지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3년간 교섭 진행 과정을 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을 봤을 때 원청인 하나오션이 교섭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상 정상적으로 교섭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 손해배상 청구 또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은 몇백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철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노조법 2, 3조 개정은 진영의 논리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온한 입장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 3권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 천부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다음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건설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분은 덤프 트럭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이신데요. 1980년대 말까지 건설기계 장비 종사 노동자들은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원하청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종의 건설 장비를 50% 이상 보유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정부의 자본들의 요구로 건설회사 건설기계 보유 의무 제도가 폐지되었고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회사 장비를 불화하여 일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여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명 특수고용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원하청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근무 형태로 고용되기에 근로존속 상태인데 발생되는 산재 사고, 각종 보험 등 모든 책임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건설기계 장비 종사 특수고용 노동자는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가동률마저 떨어져 1년 중 6개월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 정부 들어 힘든 체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을 벌기 위해 장비 임대료 50%, 기름값, 소모비를 매일 지출을 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부분을 이후 45일에서 90일 만에 임금을 받습니다. 2024년 전국의 건설노조 건설기계 조합원만 임금 체불이 40억이 넘고 비조합원 포함 100억이 넘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시 1일 투입비가 있기에 기름값 소모품입니다. 임금 체불이 생겼을 경우 카드 돌려막기도 길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다른 노동자들보다 몇 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민사로 해결해야 되고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주어져야만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은 덤프 트럭을 운전하시는 노동자입니다. 경기 북부 양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덤프가 사토를 부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토를 실어 나르는 덤프차 몇 대가 필요하고 하차지에서 사토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경사면을 정리하는 굴착기와 상차를 위한 굴착기가 필요하며 상차지, 하차지에서 굴착기와 덤프의 안전한 작업을 관리하는 신호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남는 게 없다며 며칠 전에 상차지와 하차지의 신호수 2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는 굴착기가 신호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낭떠러지 쪽 하차지 굴착기마저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덤프차 혼자서 뒷바퀴를 낭떠러지에 절반 걸치고 흙 한 점 남기지 말고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찰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굴러 떨어져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 담으며 목숨을 걸어야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며 일을 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작년 11월에 일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장에서는 하루에 70만 원을 받네, 80만 원을 받네 하지만 내 통장에는 하루에 45만 원이 계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자마자 배차를 시켜주는 배차 브로커로부터 배차 요금을 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10일 정도 일하는데 450만 원 수입에 연료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에 150만 원을 내고 할부금 200만 원을 내면 게다가 배차비까지 빼앗기면 생활비는 남을까요? 적금은 꿈도 못 꾼 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표준 품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어렵게 계산해서 발표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내 노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는 얼마인 것입니까? 1억이나 빚지고 건설기계를 장만했는데 식당 알바생보다도 내가 더 벌기는 하는 겁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떠오르며 울컥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건설사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타 지역의 건설기계는 우리 지역에서 저단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앞장세워집니다. 그나마 지역에서 고용하는 건설기계들마저도 건설사와 건설기계 독점 계약을 한 건설 브로커로 인해 지역 건설기계의 자유로운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 건설사가 요구하는 덤핑 가격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점과 덤핑과 착취는 다른 단어이지만 나에게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 건설사는 건설기계 브로커에게 모든 건설기계의 고용권을 독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시아투데이 신문의 2024년 3월 10일자 현금 주면 공사 줄게라는 기사를 보면 상상이 갑니다. 지게차의 고용권을 팔아넘기는 금액이 아파트 공사의 한 세대당 13,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면 1,300만 원을 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한 사람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엄연히 다른데 건설사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과연 1,300만 원의 수수료는 누구의 주머니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 건설 현장의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캐피탈 회사에 담보로 잡혀있는 건설기계를 빼앗기게 될까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건설기계 브로커가 파는 계약 권리금이나 배차 수수료를 내서라도 버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폐기물을 몰래 묻으라며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부장이 나에게 10일을 일했는데 15일을 일했다고 올리라고 하면 나눠 먹기는커녕 고스란히 부가세만 책임져야 그나마 다음 달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문제입니다. 작년 12월에 일한 게 5월이 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대여 보증보험 보험법으로 보장된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없이는 무용지물인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에는 건설 현장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써달라고 공무팀장에게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가 득달같이 건설기계 브로커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전화가 왔습니다. 억울해서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쌍방 쳐버리기 때문에 신고도 못합니다. 체한 듯 꽉 막힌 가슴을 두드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특수고용자,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위에도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로 대리운전, 캐디, 보험 설계사, 학습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조합을 또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오고, 그리고 어렵게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또 이제 원청이 교섭을 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예, 노조법 2조에 대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연은 흔히 우리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 서민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조법 2조, 이런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에게 최소한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용자인 대기업 재벌은 뒤에 숨어 있고 하청 사업주만 원청 대기업에, 그리고 노동자에게 여기저기 치이고 힘들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가뜩이나 재벌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가 행행해서 못 살겠다고, 이러다가 망한다는 중소기업들에게 숨구멍이라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 이 법부터 찬성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 노조법 2조 사용자성 확대가 개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사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대기업 재벌, 진짜 사장에게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청 사업주도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예, 다음은 노조법 3조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폭탄방지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는 잔인하고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법입니다. 제가 살던 창원의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손해배상 가압류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21년 전에 목숨을 끊은 노동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은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배달호 노동자의 부인이 작년에 11월에 쓰신 사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 가압류. 20년 전 일이었는데도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한국중공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순박한 경상도 남자, 융통성은 별로 없었지만 그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바깥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를 돌리면 호루라기도 나오고 머리띠도 나와서 노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중공업이 두산으로 넘어간 후 불이익을 많이 당하면서 남편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이 참여하는 직장 모임을 몇 번 했습니다. 친목 도모도 하고 노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 됐고 남편은 대의원이어서 파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장 안에서 열린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두 딸 아이는 학원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노조 활동을 해서 빚까지 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2002년부터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며 간신히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활동에 바빠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했고 언제부터는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월급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남편이 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김치 냉장고가 당첨되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김장을 해서 김치 냉장고에 담았습니다. 2003년 새해가 밝았는데 평소와 달리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남편은 아버지 산소도 다녀오고 형제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1월 8일 날 굉장히 추웠고 수도꼭지가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수도꼭지를 고치고 보일러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45만 원이 든 봉투를 줬습니다. (9일) 아침 출근하면서 남편이 내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뭔 소리냐고 퉁을 줬더니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바빠서 금세 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분신해 자살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혼이 나간 상태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노조 활동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임금이 가압류돼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남편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가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해유했는데 남편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님이 오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셨고 63일 만에 회사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의 유서 중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158억.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힘들다. 앞서 많이 이야기한 쌍용차 노동자들, 이분들의 시작은 2640여 명의 정리해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77일간 파업을 했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서 강제 진압을 당했고 손배 가압류로 연이어서 고통받으면서 30명 이상의 가족들, 노동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 울림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노란봉투법이죠. 그동안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쭉 설문을 공유를 하면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다. 동료들 간의 불신, 배신 등 겪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들었다. 혼자 남게 되어 외롭고 만나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소송이 긴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노조, 동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힘들었다. 가족과의 불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되고 가정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바심을 낸 적이 많다. 가족과 친족들의 질타 그리고 원망을 많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숨기는 게 힘이 들었다.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힘이 들어서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 폭탄입니다. 손배가압류는 입은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보다 사측의 노조 탄압용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2012년 노사 전략문서에
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노조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를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하고 주동자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 내부 분열을 유도한다라고 전략문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대응 전략문서를 보면 징계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와 동시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EC 인력 구조 조정 로드맵에 보면 손해배상 소송을 가압류로 조합원의 자금줄을 봉쇄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무력화하고 조합원들에게 퇴사하면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노조를 탈퇴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를 지하하고 끝까지 남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소를 유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삼표 시멘트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삼표 시멘트라는 것이 밝혀지자 101명을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투쟁을 벌이자 50억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를 그만둔 조합원은 소를 지하했습니다. 두산중공업에는 손배가압류 금액이 170억, 쌍용차에는 174억, KEC 306억 원, 한진중공업 158억 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25억 원, 현대철도공사 646억 원, MBC 195억 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470억 원. 노조나 개인이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실제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괴롭히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74.1%였습니다. 사용자 소지하를 미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손배가압류를 통해 헌법의 노동상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용자의 단체 교섭 거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노사 간 합의사항 파기 등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으로 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서 대법원 판결로 확인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해서 생산 라인을 멈추는 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거부하자 원청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와 1년 가까이 실효성 없는 교섭을 하다가 사측의 구사대 폭력에 내몰려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이트 진로도 원청인 하이트 진로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한다고 인식이 되어 노조가 싸우게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기인하여 그것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떠안게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민법 761조 1항에도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대기업 재벌의 사용자의 무분별한 불법 행위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100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사용자가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취하하고 한 명에게만 10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이용해 그동안 재벌 대기업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해 왔습니다. 이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부에서도 손해 발생 기여도를 고려하여 단순 관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어야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압박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손배가압류의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또한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3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면 가족들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몸은 골병이 듭니다. 이대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근로환경 좀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렵게 용기 내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진짜 사장인 재벌 대기업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바꿔보려고 피켓도 들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다 해보지만 실제로 근무 환경을 바꿀 힘을 가진 진짜 사장은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교육을 받을 때 파업은 하다 안 되면 일을 멈춰서라도 사용자를 압박해서 쟁취하라고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다 라고 배웁니다. 노동자에게 파업은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일을 안 하면 임금이 없는데 일을 멈추고 싶은 노동자는 없습니다. 하다 가장 마지막에 파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합법 파업하면 되지 왜 불법 파업을 하냐라고 합니다. 파업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카드인데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노동자가 있을까요? 이들이 왜 불법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막지한 손배 폭탄이 떨어진 사건들, 쌍용자동차,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모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막으려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당연히 불법 파업이 되는 것이고 손배가압류 폭탄을 노동자들은 맞습니다. 물론 이번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일을 멈추면 불법이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우리나라 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업을 보면서 더욱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동네 빵집, 슈퍼까지 다 대기업이 장악해서 들어와서 동네 빵집과 슈퍼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빵집과 슈퍼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면 중소 영세 상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안은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제도로 규제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마트, 아울렛 등 쇼핑몰까지 온라인 배송 밀고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의 행포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고 근본 대책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기업 재벌들은 수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소사장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겨우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소 2, 3년, 길게는 20년이 걸려 어렵게 법의 판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용자와 교섭에서 근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현실은 권한도 책임도 없는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교섭을 하다 보니 우리 근무 환경을 바꿔줄 힘과 권한은 실제 사용자인 대기업과 재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은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악질적으로 부리는 쿠팡의 연이은 가로사에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 죽음의 근무 환경을 바꾸려면 실질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니 일을 멈춰서라도 나오게 하려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파업이 더 조장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전보다 훨씬 더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그래서 산업평화촉진법, 노사대화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ILO 협약 준수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내용은 대부분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지위는 높아지는데 노동정책만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노동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들을 구하는 법입니다. 노동약자를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치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드립니다. 정치와 정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네, 모두가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법 2, 3조가 개정된다면 그 수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하청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스스로 교섭해서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 헌법에 위배된다, 정쟁으로 이용한다 등등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 법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을 극렬하게 혐오하는 발언을 하시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인정이나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단 한순간도 유지되지 않는데 노동자를 그렇게 혐오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아주 소수인 재벌과 대기업만을 챙겨주고 보호해야 할 국민인 것입니까? 한국 사회 노동자는 2,500만이 넘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1명 이상은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사람이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노조법 2, 3조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계속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으로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참을성에 한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은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에게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싸워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헌법, 그 노동 3권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수고로움 덕분입니다. 그 노동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통과로 2,500만 노동자와 가족에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따뜻함이 있는 사회임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 정부와 정치가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